1500년 전 신비의 백제 명검 칠지도. 명검의 꿈을 이어받은 전통 도검장인의 검맛들. 명검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소재가 그렇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명검을 저도 역시 만들고 싶은 게 역시 그 목적이죠. 백제 금속공예 기술의 결정체 금동 대향로. 그 향기에 흔들린 금속공예 장인의 계속된 복원 작업. 어느 누구한테 그러한 학문법을 배워가지고 그런 향료를 탄생시켰는가. 금속을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워요. 아스카 시대의 석가모니 구다라 관음. 일본으로 간 백제 불상들의 인간적이면서도 영적인 표적. 전통 불상 제작 기술의 모든 비밀을 풀어내고픈 불상 장인의 오랜 희망. 하얀 그 풀무지를 해가지고 그 많은 온도를 올려가면서 그 많은 양의 주물을 녹였다는 게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500년) 시간의 강을 건 하이테크 국가 백제와 만난다. 명징한 눈빛과 서늘한 검. 정신을 모은 칼끝이 바람을 가르는 순간 검은 날카로운 파괴력을 갖는다. 돌을 녹여 만든 쇠. 그 쇠를 벼르고 별러 날 세운 검. 그 속엔 인고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 10년 이상 진검으로 수련해온 제가 갖고 싶은 명검이라면 사람도 검도 강하면 부러지거든요.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두루 갖춘 검이 명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단함 속의 부드러움. 명검은 전통 제철에서부터 시작된다. 옛 방식대로 철을 빚어 검을 만드는 현장. 지난 20여 년간 전통 제철법을 복원해 검을 만들어 온 이은철 장인의 작업장이다. 제철 도검 작업장은 옛 모습 그대로다. 낡고 다른 공구들은 장인의 고단했던 여정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20년 전 자동차 스프링을 녹여 만든 칼은 결코 명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읽고 명맥이 끊긴 전통검 만들기에 나섰다. 좋은 철이 곧 명검의 시작. 장인은 17년이 지나서야 전통 철을 얻는 데 성공한다. 헌해지는 느낌. 속이 아주 후련하고 뻥 뚫린 느낌이었고, 아, 이랬었구나. 이런 기술이 있었구나. 백제 시대 방식대로 철을 얻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진흙으로 빚은 제철로에 불을 지피고 철의 재료인 철광석을 넣어 녹이기 시작한다. 돌을 녹여 철을 만드는 시간. 지금부터 필요한 건 오랜 인내와 기도뿐이다. 철광석을 녹이는 동안 장인은 끊임없이 송풍관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다. 용광로가 1500도까지 끓어오르자 철광석이 녹으며 쇠 찌꺼기가 흘러나온다. 1500도 미만, 1400도, 1300도 이렇게 좀 저조한 온도로 계속 지속했다가는 오랫동안 장시간 조업을 못한다고. 이미
초반기에 다 바람구멍 다 막혀 있어. 그렇게 제철로에 불을 지피길 12시간 이상. 어느새 밤이 내리고 마침내 1400년 전 백제 장인의 비법대로 땀과 인내로 빚은 첫 번째 철을 얻게 된다. 기원전 1세기경 북방의 철기 문화가 백제로 전래되자 전투력을 증강시킨 백제는 고대 국가로 발전을 거듭한다. 백제와 외에는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에서 이제 생산된 그 철 소재도 철종이 이제 백제에서 외로 이제 공유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칠지도 같은 그러한 특수한 이제 상징적인 무기도 백제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외 지역의 하자가 돼서 상호간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데 쓰였을 것으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 석장리 구릉지대에서 백제시대 철을 만들었던 대규모 유적지가 발견됐다. 백제는 이곳에서 최첨단 제철 기술을 연마해 일본에까지 전파했다. 일본 고대 제철 기술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 이후에 상자형 노와 땅을 파서 노를 축조하는 수열식 노가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 해안 시대를 거치면서 노에 바람을 넣는 송풍 기술에 따라 노가 대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석장리 유적에서 확인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자형 노와 원형 노가 함께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지름이 20cm가 넘는 대형 송풍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고대 제철로의 조형이 바로 진천 석장리 유적의 노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백제 제철 기술은 가까운 일본 지역으로 전해져 6세기 후반 일본의 제철 문화를 꽃피웠다. 1967년 일본은 백제에서 전래된 고대 제철법을 복원한 타타라 제철소를 세웠다. 이곳에서 옛 방식대로 만든 철을 도검 장인들에게 보내 일본 전통검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백제 시대엔 어떻게 철을 만들었을지 당시 방법을 그대로 복원해봤다. 좋은 철을 얻기 위해선 철광석을 녹일 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뺀다고 이걸. 황토벽돌을 만들어 노를 쌓는데 노의 재료나 축조 방식, 모양 등 백제시대 제철로 구축엔 높은 과학 지식과 첨단 기술이 담겨 있다. 안에 철광석을 넣을 때 철광석을 미리 예열한다거나 또는 석회석이나 조개 껍데기 등을 함께 넣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것은 원료가 녹는 점을 떨어뜨리거나 연료의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노의 내벽을 경사지게 쌓았는데요. 이 또한 열의 전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로서 백제인들이 좋은 철을 만들기 위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백제 시대엔 땅의 습기를 막기 위해 맨 아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탄소층과 마사토를 깐 뒤 마지막으로 황토 위에 제철로를 세웠다. 철을 만들기 위해 제철로에 철광석을 넣고 녹이기 시작한다. 제철 중간에 수출 넣으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철광석을 만나 이산화탄소가 돼 날아가고 철은 무거워 제철로 아래로 가라앉는다. 쇠찌꺼기인 슬래그가 노 밖으로 흘러나오면 비로소 철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백제 제철 기술의 놀라운 부분은 철을 만들며 미리 철의 부식을 방지했다는 것이다. 백제인들은
철의 부식을 막기 위해 숯을 사용했다. 철광석을 녹일 때 숯을 넣어 철을 녹슬게 하는 황을 미리 제거한 것이다. 철을 만들 땐 조개 껍질도 중요한 재료였다. 숯과 같이 철의 부식을 막으면서 단단하고 부드러운 최상의 철을 만들어 주었다. 제철로에 많은 산소를 공급할수록 불길은 세지고 철광석은 보다 빨리 녹아내린다. 환원제로서 약간의 조개가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생산된 철이 현대의 철에 비해서 부식성이나 또는 내식성, 인성, 또 접합되는 그런 단접성, 그리고 절삭성 등의 우수한 소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백제시대 제철 과정의 마지막은 제철로를 부수고 바닥에 쌓여있는 철을 꺼내는 것이었다. 세심한 제강 과정을 거쳐 명검으로 터날 백제식 전통철의 모습이다. 기원전 1세기 최첨단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져가던 백제는 그 후 찬란한 금속 제철 제강 기술 국가로 우뚝 선다. 철광석을 녹여 만든 투박한 철에서 탄생한 빛나는 검. 명검의 날 끝엔 장인의 키가 서려있고 그 기운은 1500년 세월을 무색해야 한다. 이은철 장인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가 바로 검이라 여긴다. 현대금 가지고 그냥 접재를 해서 이렇게 겉모양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왠지 좀 자부심이 안 생기고. 그렇기에 기계로 갈고 닦아 손쉽게 검을 만들지 않는다. 선조의 명검을 담기 위해선 칼의 근간인 철부터 제대로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더 충격이 강하다든가, 그리고 충격 흡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만들었을 때, 완성됐을 때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아직 만족할 만한 검을 만들지 못했다는 장인. 그런 그가 꼭 한번 쥐어보고픈 검이 있다. 바로 백제의 보검 칠지도가 그것이다. 백제의 명검 칠지도는 1500년 세월을 넘어 일본 열도에 건너가 있다. 일본 나라현 델리시.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대불이 있는 동대사인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다. 동대사 뒤편엔 일본의 국가 보물을 모아놓은 정창원이 있다. 일본 국보가 된 백제 칠지도가 잠들어 있는 곳도 이곳이다. 정창원의 경비는 삼엄했다. 사전 취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백제 칠지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칠지도는 백제 제철 제강 기술의 척도다. 전체 길이 약 75cm, 양옆에 3개씩 6개의 작은 칼이 붙어있는 칠지도는 무기라기보단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거나 악기를 쫓는 의미의 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충분한 철 생산과 철기 생산 기술의 역량이 발휘된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철을 가지고서 의기화라는 단계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백제로부터 왜 하세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종교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관계도 맺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칠지도엔 1500년 전 백제가 새겨넣은 문장이 남아있다. 일본은 보다 정확한 문장 해석을 위해
실지도 X선 촬영을 시도했지만 글자가 손상돼 명확한 해석은 어렵다. 정교한 금 상감 기법으로 새겨넣은 앞면 34자, 뒷면 27자. 칠지도 명문 속엔 백제 칠지도가 일본에 간 이유가 담겨있다. 앞면엔 무쇠를 100번이나 두드려 만든 칠지도 제작 방법이 담겨있다.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뒷면엔 백제왕이 외항을 위해 칼을 만드니 후세의 길이 전하란 글이 있어 5대 한일관계 열쇠가 되고 있다. 백제 장인은 철을 제대로 단련하는 법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철의 불순물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탄소 함량을 높여 더욱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철을 만들어냈다. 밝은 쇠를 다시 접어 두드리길 수백, 백년강을 완성한 것이다. 진정한 백년강엔 여러 차례 접힌 철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다. 반면에도 백년강 특유의 무늬가 나타난다. 철은 한 번 접을 때마다 150%의 강도를 증가가 됩니다. 그럼 100번을 접는다는 얘기는 굉장한 강한 인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들은 대부분 많이 접었습니다. 1500년 전 백제 장인이 만든 환두 대도에서 백년강의 뚜렷한 제강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 제철 방식으로 만든 이은철 장인의 검과 일본 전통 검에도 같은 제강 흔이 있다. 이은철 장인은 1500년 전 방식 그대로 백제 명검 칠지도 복원에 성공했다. 곡선이 12개나 이어진 칠지도는 손으로만 만들기엔 매우 힘겨운 작업이었지만 백제 장인의 혼을 떠올리며 넘어설 수 있었다. 쉽게 넘어갈 수 없죠. 뻔히 알면서 어떤 부분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시간 싸움, 기술 싸움, 인내심 싸움.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사이엔 잦은 영토 분쟁이 이어졌다. 그 사이 나라 살림의 근간인 농사를 책임질 농기구와 강한 무기 개발은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 속에서 백제의 첨단 철기 기술은 발전을 거듭했다. 백제의 철기 유무. 그 미세 조직 속엔 1500년 전 백제 철기 제작 기술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다. 철의 미세 조직은 탄소를 함유한 정도와 만드는 법에 따라 성질이 변한다. 백제 시대 원자와 같은 과학 개념은 없었지만 백제인은 철 쓰임새에 맞게 탄소 원자를 움직여 철의 성질을 변화시킬 줄 알았다. 철에 수출 넣고 가열하면 탄소가 침투한다. 탄소가 많은 철은 강도가 세지만 쉽게 부러지거나 깨질 수 있다. 반면 철에 열을 가해 여러 번 두드리면 탄소가 빠져나간다. 철의 불순물도 반복해 두드리면 없어진다. 에서 960도 온도를 유지한 채 보통 로 안에서 한 2, 3일 동안 가열을 하면 탄소가 달아나게 됩니다. 표면에 상대적인 강도를 가하면 표면층에 있던 탄소가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도 탈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시대 철모의 조직을 분석해봤다. 상단의 날 부위를 살펴본 결과
탄소 함량이 높은 강철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손잡이 부분엔 부드러운 순철을 사용했다. 백제 시대 강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해야 할 날 부위에만 별도로 탄소 함량이 높은 강철을 만들어 붙인 것이다. 날 부위가 강해야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 부위에 별도의 강을 소재를 만들어서 날 부위만 강을 붙였던 거죠. 4세기 후반 백제 시대 대전에서 발굴된 철겸을 분석해봤다. 백제 장인은 철겸의 칼등은 부드러운 순철로 만들었고 날과 가까운 측면에 강철을 사용했다. 이런 철겸은 무기끼리 부딪혔을 때 강철 뒤에 부드러운 순철이 완충 작용을 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섞는 과정 중에 탄소가 있는 소재, 탄소가 없는 소재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접혀 있기 때문에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접점에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부러지지 않는 거죠.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된 백제 제철 제강 기술은 4세기에 이르러 화려한 철기 문화로 꽃피운다. 과학과 기술을 겸비한 백제 철기 문화는 용도에 맞게 철의 성질을 변화시키며 최고의 철기 제품을 생산해냈다. 백제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중심에 하이테크 기술이 있었던 것이다. (1400년) 전 백제를 깨우는 사건. 2007년 부여 왕흥사지 발굴 현장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중 땅속에서 무언가가 발견됐다. 각지 심초석 끝부분에서 돌출된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뭐가 여기서 나오겠구나. 내 일생일 때 획기적인 발굴 한번 하겠구나. 와, 이거 허물어낸다니까. 백제시대 사리를 담은 석조 사리감이 발견된 것이다. 석조 사리감이 묻혀있던 곳은 마을 배수로 공사를 했던 곳으로 자칫하면 한삽에 내다버려질 유물이었다. 드디어 1500년 만에 석조 사리감 뚜껑이 열렸다. 그러나 가득 차있는 건 흙탕물뿐. 대나무 칼이 있거든요. 힘은 주지 않고 살짝 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흙을 파내기 시작했죠. 한 줌 한 줌. 병에 들어있는. 실망도 잠시. 진흙 속에서 또 다른 사리합이 발견됐다. 아니 그 안에 병이 요만해 사는요. 그러나 바닥에 압착된 상태. 유물이 부서지면 큰일이었다. 정말 담담하게 이제 눈 딱 감고 하려고 그러는데 연구관님 몇 번을 말리는 거예요. 유물 자체가 땅속에 얼어 있다 보면 부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 부서지면 우리 인생 끝난다 막 이러면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청동 사리합. 백제 역사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한 1400년 정도를 땅속에 있었는데 빛이 날 정도면 야 진짜 유물이 대단하다. 백제 왕흥사지 청동 사리합은 원통형으로 표면에 명문이 남아있다. 사리합엔 또 다른 사리병이 들어있는데 모두 금, 은, 동 3중 구조다. 매끄러운 표면의 은, 그 뚜껑엔 백제의 불심을 전하듯 연꽃 문양이 장식돼 있고 금제 사리호의 광택은
아직도 선명하다. 왕흥사지 사리장엄구는 백제의 뛰어난 금속 정제술의 표본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사찰이었던 미륵사. 2009년 미륵사 석탑 해체 과정에서도 백제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140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미륵사 사리장엄구는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와 함께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금동제 사리외후는 하단과 상단, 뚜껑으로 분리해 만들었다. 전면에 연꽃잎과 인동당초 등 화려한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사리외후 안엔 숭금 사리내후가 들어있었는데 역시 전면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선 백제시대 귀중품이었던 진귀한 유리구슬과 함께 사리까지 발견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히 화려하면서도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명쾌하면서도 아주 표현하고 싶은 바는 다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다른과 다른 문양들이 융화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소위 표현하는 의자문이라든가 식물 어떤 덩굴 문양 같은 거 또 연화문 이런 거 종합적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승화된 아마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이 완성된 7세기 초경의 백제적인 것이 아닌가. 부처의 나라를 꿈꿨던 백제의 사리장엄구엔 그 시대 최고의 금속 정제술과 공예 기술이 빛나고 있다. (1993년 12월) 기적 같은 발굴이 이루어졌다.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된 것이다. 능살리 고분곁 공사 현장 무릉덩이에서 진흙에 파묻혀 있었기에 향로의 부식을 피할 수 있었다.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 1300년이 넘도록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완벽한 형태를 자랑하는 금동 대향로는 백제 사비시대의 모든 문화 역량을 한데 모아 빚어낸 백제의 걸작이다. 금동 대향로는 백제 능살리 고분곁 능산리사 공방터에서 발견된다. 능살리사는 백제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찰로 왕실령 가까운 곳에 있어 국가 제례나 선왕에 대한 제사를 주관했던 사찰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백제 금동 대향로는 왕의 제사에 쓰던 신물이었거나 왕실의 상징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 금동 대향로의 높이는 약 62.5cm로 무게는 11kg 남짓된다. 받침대는 용의 형상이고 향을 담는 몸체는 막 피어오른 연꽃 모양이다. 향이 피어오르는 뚜껑엔 산능선이 이어지고 맨 위엔 봉황이 장식돼 있다. 향로엔 섬세한 조각이 살아있다. 말 타고 사냥이 한창인 사람,
폭포 아래서 머리 감느니 개를 앞세우고 산책 나선 이와 바위턱에 낚싯대를 들이운 사람, 이 밖에도 호랑이와 멧돼지, 백제에 없던 원숭이와 코끼리까지 다양하다. 몸체엔 물고기 먹는 수달, 날개 달린 물고기 등 주로 물에 사는 동물이 조각되어 있다. 한 발을 지켜든 역동적인 모습의 용이 향로에 담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 평생 전통공예의 길을 걸어온 오문계 장인, 백제 금동대양로 재현에 성공한 장인이다. 1995년 신문에 난 금동대양로 발굴 사진을 본 뒤 몇 달 동안 나무를 깎아 금동대양로 재현에 나선 것이다. 실물을 봤을 때 솔직히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지금 내가 조각을 하는 장인이지만 야, 1400~1500년 전에 그때 그 공구나 마자면 재료가 미진했을 텐데 이렇게 섬세한 금속을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 솔직히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선조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 이거는 진짜 꼭 기필코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요. 본격적인 향로 복원에 나선 장인은 박물관 협조로 실제 크기를 측정해 세밀한 재현 작업을 시작했다. 금동 대향로를 복원하는 동안 장인은 백제 금속공예 기술의 놀라운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필랍 주조법이라는 거는 일반 주조하고 틀려요. 이 주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굴곡진 것도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신랍인데, 옛날에 그 기법을 썼다는 게 또 상당히 우수한 거였고, 어떻게 그런 걸 창안해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백제 장인은 금동 대양로의 섬세한 조각을 담기 위해 신랍 주조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장인은 먼저 다루기 쉬운 밀랍으로 틀을 만들어 그 위에 섬세한 조각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각한 틀이 완성되면 그 위에 주물토를 입힌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강한 열로 주물토를 가열하면 밀랍이 녹아내리게 된다. 주물토 사이에 밀랍이 녹아버린 빈 공간에 쇳물을 붓고 식히면 섬세한 조각이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백제 장인은 금동 대양로 도금에 수은 아말감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가루와 수은을 완전히 섞어 반죽을 한 뒤 손으로 짜내 수은을 빼낸다. 남은 반죽을
금속의 표면에 펴 바른 뒤 200도 정도 열로 가열하면 남아있던 수마저 증발하고 금빛 도금이 완성됐다. 도금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는 이 동을 파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이 동 속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조직이 있어요. 이 쇠에도 그 밀도 그런 것이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막 그냥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다 그 금을 빨아들여 가지고 도금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간다고 그러죠. 이쪽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면 백제 장인들은 금동 대양로를 어떻게 만들어 연결했는지 감마서 사진을 촬영해봤다. 모든 청동은 이런 그 상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용용 온도라든지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뚜껑과 봉황장식 부분, 몸체와 받침대 부분 두 군데 연결 부위 외엔 단 한 군데도 이어붙인 흔적이 없었다. 74개의 산봉우리, 18명의 사람, 100가지가 넘는 형상들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다. 간마레이 사진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공극이 또는 기포가 매우 적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걸 부어내는 온도, 용탕의 온도, 또 붓는 속도, 시간, 이런 타이밍들이 이제 또 정성,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아주 그런 그 공극이라든지 눈에 띄는 그 결함 없이 매끈하게 완성됐다고 하는 점을 좀 높이 살만하다 하겠습니다. 금동 대향로가 만들어진 7세기 후반, 구리의 주석을 혼합하는 기술은 최첨단 금속 기술이었다. 향로 조직 분석 결과 백제도 이미 구리와 주석 합금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용용점은 950도 정도로 낮추었고, 또 정교한 문양을 새길 수 있는 배합비, 또 최고의 강도를 가질 수 있는 배합비, 또 그리고 그 향로 본체에 또 황금색을 만들고자 하였고, 또 그 위에 금도금을 해서 더욱 빛나게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제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은 무덤 부장품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세밀한 금속 기술은 다양한 공예품으로 표현되고 5세기 초엔 백제만의 문양과 기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불교 문화가 번성하며 백제 금속 기술도 깊이를 더해갔다. 사비기엔 백제 금속 공예 기술이 최고 경지로 발전해간 시기였다. 부처의 눈길 아래 펼쳐진 작업장이 있다.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샘물과 씨름하고 있는 불상 제작 현장. 철 주물을 만드는 데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명장 송창일 장인의 작업장이다. 불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주영틀에 쇳물을 붓는 순간이다. 주물에 기포가 없어야 천년가는 불상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됐어. 앞에 거 먼저 부어. 세게 부어. 뒤에는 천천히 조금 천천히 붓고. 됐어. 주물은 언제든지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이 들어가야만이 전체적으로 물줄기가 같이 퍼지니까, 그래서 같이 붓는 거예요. 장인은 전국 곳곳에 자비로운 불상을 안치는 일, 그 한길을 걷고 있다. 장인은 전통적인 불상 제작 방법에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흙을 빚어 조각하는 대신 스티로폼에 불상을 조각해 기본 틀로 쓰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 작품을 하나 조각을 하려 그러면 한 달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은 이런 정도의 작품을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스티로폼은 다루기 쉬운 소재여서 보다 섬세한 조각과 형태를 완성할 수 있다. 거푸집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지 않고 이 자체에서 바로 조각을 해서 주물을 떠서 바로 주물을 부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방법이 아니면은 대형 조각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시대에 따라 불상 제작도 간소화되고 있다. 장인은 불상의 겉틀과 안틀을 만들어 그 안에 주물을 부어 불상을 완성한다. 주물이 식은 뒤 겉과 안틀을 분리하면 온전한 불상만 남는 것이다. 이게 지금 불상 모형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대로 나와 있으면 아까 그대로 다시 원위치 시켜서 딱 맞춰놓고 주물을 붓는 거거든요. 이게 귀 모양이에요. 이게 얼굴 모양이 차근차근 드러나죠. 그러나 금속 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불상 제작 기술의 뿌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라도 장흥의 오랜 사찰 보림사. 이곳엔 국보 철조 비로잔압을 좌상이 있다. 화재로 손상된 불상을 송창일 장인이 새롭게 복원해 놓은 것이다. 표면 처리를 어떻게 과연 저렇게 깨끗하게 해놨을까 할 정도로 표면이 매끄럽더라고요.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불상들을 살펴보면 현대 기술로도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기술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옛날 주물 방법을 보면 두꺼워요. 두꺼운데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두껍게 부어보면은 기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옛날 주물 방법은 그렇게 두껍게 부어서도 기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금 방법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 않았느냐. 1500년 전 백제 장인들은 어떻게 불상을 만들었을지 추정해봤다. 불상을 조각한 밀랍 표면에 진흙을 덧씌어 바깥틀을 만든다. 이렇게 완성된 불상 틀에 열을 가해 밀랍이 녹아나오게 한다. 안틀과 바깥틀 사이에 쇳물을 붓고 그 틀을 떼어내면 불상이 완성되는 것이다. 일본의 백제 불교가 전래된 건 538년이지만 불상은 이보다 앞서 전해졌다. 일본 역사서 일본 서기엔 577년 백제가 일본에 불상을 만드는 조불공과 절을 짓는 조사공을 함께 파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백제에서는 스승을 파견한 것이. 그럼으로써 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와 불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일본 내에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술자들이 점차 자라서 일본의 불교 그리고 불교 미술을 성장시키는 데 큰 공적을 세운 것입니다. 일본엔 백제 장인들이 파견돼 세운 불교 사찰이 많이 있다. 596년에 지어진 일본 최초의 불교 사찰 후코지. 목조 건물의 빛나는 기와 지붕은 당시 일본에게 문화 충격이었다. 6세기 후코지는 화재로 소실됐고 현재 그 자리엔 앙고인이란 작은 암자가 들어섰다. 이곳에 606년 백제계 장인 도리불사가 만든 청동 장육불이 보존돼 있다. 도리불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마구를 만들던 백제 장인의 손자였다. 마구 다루는 기술을 바탕으로 불상 제작 기술을 익힌 것이다.
世紀の中頃、朝鮮半島の百済から仏教が伝来したことによって日本で初めて作られたお寺です。西暦596年、蘇我の孫が聖徳太子の協力を得てこのお寺を完成させました。で、その13年後、西暦609年にこのご本堂の飛鳥大仏が完成しています。で、実際に作ったのがこの人なんです。これは作りの鳥、またの名前鳥仏と言います。で、完成した時はこういう姿でした。今は本尊師が残っておりませんが、完成した時には勾配がありまして、両脇には仏像もついてました。 화재로 불타 복원되면서 원래 모습은 잃었지만 백제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불상이다. 일본 최초의 불사였던 도리는 마구를 만들던 기술자였습니다. 이 도리에게 불상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준 것도 백제의 조불공입니다. 백제의 기술과 백제인의 협력 없이는 일본의 아스카 시대 미술 그리고 나라 시대 미술의 성립과 발전은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호류지도 백제 건축가들이 17년의 공사 끝에 창건한 사찰이다. 이곳은 일본 불교 미술의 보물로 불리는 도리불사의 금동 석가 삼존불상이 있다. 7세기에 가장 큰 규모로 제작된 석가 삼존불은 일본 아스카 시대의 석가모니로 불린다. 불상 방배에 도리불사가 쇼토쿠 태자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제작했다는 명문이 기록되어 있다. (1500년) 전 백제 땅 곳곳에 자리했을 불상들은 현재 전란의 풍파 속에 모두 사라지고 없다. 그렇지만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계 장인들이 만든 불상을 백제 불상의 자비로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부산 홍법사. 조용하던 사찰 경내가 분주하다. 높이만 50m에 달하는 아미타 청동 대불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청동 대불은 부분별로 나눠 제작한다. 광배까지 하면은 전부 한 거의 900여 쪽이 돼요. 900여 쪽이 되는데 그걸 전부 일일이 용접으로 전부 이어서 부처님을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 제 위치를 찾아 있는 것이 불상 합체 작업의 관건이다. 저렇게 안에 쇠가 이렇게 꽉 차 있게 주물을 붓는다 그러면은 천년이 가도 거의 부식 상태가 별로 많이 안 올 거로 봐요. 또다시 천년을 이어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불상이 세상에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홍법사에선 아미타불을 맞는 특별한 의식이 시작됐다. 수많은 신도들의 귀처가 될 부처. 불상 작업에 진심을 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봉불식이라 그래서 식을 다 올리고 나면은 이제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때 이제 진짜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기도하고 할 때 보면은 환희심도 나고 이제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00도 이상의 뜨거운 불길을 견디고 태어난 아미타불. 세상의 고통을 헤아리는 눈빛으로 오래도록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고대 제철 제강 기술은 700년 백제 역사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백제의 하이테크 기술은 1400년의 시간의 강을 따라 오늘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상류층들의 옷을 갖다가 다 바꿔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본의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정신적 여러 가지 문화를 갖추게 했다는 거예요.